자, 제가 기본적인 뼈대가 되는 아예 베이스가 되는 산업안전보건법의 내용을 설명을 드렸고, 이제 세세하게 어떤 내용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 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산재 은폐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폐를 하게 되면 즉시 과태료 처분이 나옵니다. 500만 원. 그런데 보시면 실제 우리 단협이라든지 취업규칙 인사 규정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하면 회사에서 병원비 주고 기본급 100% 주고 이런 규정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노동자들이 산재 신청을 안 하고 공상 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건 원칙적으로 산재 은폐입니다. 사업주한테 받을 건 받고 산재통에서 받을 수 있는 건 또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왜 중요하냐면 산재가 계속 은폐가 되면 될수록 동일한 사고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산재 은폐는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다. 이거 산재 은폐는 산업재해 조사표를 제출했는지 안 했는지를 일단 형식적으로 보거든요. 노동부에서 과태료 처분을 때릴 때 얄짤없습니다. 1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않, 32일이 지나서 제출했다라고 해도 과태료 처분이 나옵니다. 봐주지 않습니다. 자, 일단 산업재해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1차 위반이 700, 2차 위반이 1000, 3차 위반이 1,5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에 당하게 되고, 그다음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에는 더 처벌 수위가 높다. 그래서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에도 우리 노동조합이 우리 근로자 대표 분이 이걸 확인하시고 산업재해 조사표를 꼭 확인하시고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만약에 근로자 대표가 확인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노동자의 확인을 구해야 되거든요. 그때도 미리 우리가 이런 교육이 돼 있다라고 하면 그 노동자에게 확인을 받으면 우리 노조에 연락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조치도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밑에 내용을 좀 볼게요. 업무상 사고인 경우에는 사실상 우리가 즉시 발견을 할 수 있잖아요. 넘어지거나 떨어지거나 끼거나. 그럼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제출하면 됩니다. 근데 질병인 경우에는요. 업무상 질병인 경우에 내가 일을 하다가 디스크가 터졌습니다. 4번, 5번이 터졌어요. 일하다가 그러면 내가 그 디스크가 터진 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제출해야 되는지 이건 아무도 모르거든요. 주간판 탈출증이나 각종 질병들은 개인 기초 질환 여부라 생활력, 취미 이런 것도 다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실제 산업재해인지 아닌지 여부가 결론이 나온 다음에 1개월 이내에 신청을 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고 산재 승인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사실 안전하게 가려면 그냥 진단받고 나서 사업주한테 보고를 하면 사업주가 그냥 바로 미리 산업재해 조사표 제출하는 게 가장 깔끔하긴 합니다. 자, 그리고 사내 도급 사업장의 원청 산재 통합 보고 의무. 이 내용은 뭐냐면 우리 사내 하도급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근데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은 사내 하도급 업체에서 산재가 발생했을 때에는 원청의 산재 통계 자료를 포함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하청 업체에서 발생한 거다. 원청은 책임이 없다. 이런 식으로 통계를 측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우리 같은 공간에서 일을 하는데 원청은 아무런 잘못이 없냐? 너희가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하지 않느냐? 너희도 책임이 있다. 라고 하는 취지에서 이 내용은 좀 2020년도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포함이 된 내용입니다. 원청, 사내 하도급 업체를 사용하는 원청에도 혹시나 하도급 업체에 산재가 발생하면 이걸 다 포함시켜서 원청에서 발생한 사고로 측정을 한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공상처리, 실제로 공상처리 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죠. 일단 산재 은폐에 해당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공상처리를 하게 되면 산재 신청이 안 되냐? 공상은 공상이고 산재는 산재입니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는 이중 보상이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즉 동일한 원인으로 인해서 이중으로 돈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업주한테 받으면 실제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액을 제하고 공단에서 지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또 의문이 생기죠. 아, 그럼 실비보험도 안 되나요? 실비보험은 받을 수 있습니다. 왜? 내가 돈 내놓고 다 먹는 것이, 다 먹는 거니까. 일단 공상처리를 해도 원칙적으로는 산재 신청이 가능하다. 그리고 공상처리를 한 뒤라도 제가 설명드렸던 노동력 상실에 대한 장애급여까지 사업주가 주질 않거든요. 그래서 장애 때문이라도 산재 신청은 꼭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공상처리를 해도. 자, 산업재해조사표 이건 설명을 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 발생 보고 의무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법령요지 개시 의무입니다. 자, 우리가 퀴즈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장에 우리 사업주가 우리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되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아시는 거 하나씩 얘기해 보실까요? 취업규칙, 그 다음에요 MSDS. 두 개가 단가요? 근로기준법 법령요지, 최저임금 개시, 또 산업안전보건 규정, 그리고 산업안전 법령요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게시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즉시 가태료 처분을 당합니다. 그래서 MSDS뿐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규정, 그 다음 산업안전보건법 요지는 우리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를 해야 됩니다. 근데 웃긴 게 사업장 진단을 나가보면요, 게시가 다 돼 있어요. 사무실에. 실제 우리가 일하는 공간에는 없어요. MSDS도 사무실에 다 배치를 해놨어요. 이거는 산안법상 정해져 있는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또한 위법사항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우리가 일하고 있는 공간에 이걸 게시해달라고 요청을 하십시오. 특히 MSDS는 유해 위험 물질이지 않습니까? 자, 산업안전보건법상 우리 근로자 대표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회의를 할 수가 있어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다들 참석하시죠? 실제로 회의하십니까? 열심히 하십시오. 앞으로도. 근데 진짜 막 사무직이 대부분이고 막 이런 데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그냥 회의록만 작성하고 도장만 찍고 많은 경우가 많거든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구성을 해야 되고, 안전보건관리규정 그 작성할 때도 우리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는 거. 그 다음 도급사업 시에도 협의체 구성, 그 다음 안전보건관리, 그 다음 안전보건교육, 작업환경 측정에 대해서 근로자 대표에 대한 권한이 명시가 되어 있다. 그 다음 물질안전보건자, MSDS, 작업환경 측정, 기타. 자, 하나둘씩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보건 진단 결과에 대해서 그 진단을 할 때 있어서 우리 근로자 대표를 입회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보건 진단이라는 게 뭔가? 노동부 장관이 너희 안전보건 진단 받아 명령하는 그런 제도를 얘기하는데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이나 아니면 안전보건 개선 계획 수립 시행 명령을 받은 사업장이나 아니면 노동부가 판단해서 재해 발생률이 높다고 하는 경우에 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우리 무조건 의무적으로 근로자 대표를 입회시켜야 된다.
다음 이제 안전보건 개선 계획인데 이것도 동종 업종보다 평균 재해율이 높은 사업장이나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이때 또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을 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우리 노동법 규정을 보면 근로자 대표의 확인과 의견을 들어야 된다라는 규정이 굉장히 많잖아요. 협의를 해야 되고 의결을 해야 된다라고 다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확인만 시켜주면 돼. 우리 이렇게 했어? 그래? 너희 반대해? 뭐 어쩔 수 없지. 제출. 끝. 이런 과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도 꼭 의견을 듣도록 의견을 피력하고 의견을 의견을 개진을 하실 때 서면으로 이것 꼭 노동부에 첨부를 해서 제출을 해라 라고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안전보건 표지 부착입니다. 위에 위험한 장소에는 안전보건 표지를 부착해야 되는데 다 종류는 아시죠? 근데 실제로 현장에서 엉뚱한 데 표지를 붙여놓거나 아예 안 붙여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빨간색은 금지 표시고요. 노란색은 경고 표시, 그 다음 파란 거는 지시 표시입니다. 여기 해당하는 것들, 만약에 우리 MSDS 물질을 사용하고 있다 라고 하면 뭐 독성 물질이다, 거기 하나 더 붙여야 되고, 우리 옆에 라인에 폭발물 경고, 폭발 물질을 사용하고 있다면 이것도 별도로 다 붙여야 됩니다. 하나하나 안 돼 있을 경우에 안 붙인 개수마다 5만 원씩 과태료 처분이 나오거든요. 이거 그냥 그 현장에 인사하러 다니시면서 한번 보십시오. 사진 찍어 놓고 무기로 사용하십시오. 또 다른 것들 또 있고요. 자, 다음으로 사업장의 안전관리 체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라인 스텝 조직 유형인데요. 실제로 라인형은 소규모 기업, 그러니까 사장이, 사업주가 모든 역할을 다 하는 걸 얘기를 하고, 스텝형은 그냥 외부에 안전기관을 두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중간 형태인 라인 스텝형 구조를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사업주는 일단은 모든 의무를 지고 있기 때문에 사업주가 제일 위에 있고, 그 다음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그 다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그 다음 실제로 실무를 하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보건이, 그 다음 관리감독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되는 사업장의 규모는 어떻게 될까요? 50인 이상입니다. 50인. 그리고 300인 미만까지는 안전대행을 맡길 수가 있습니다. 안전 전문 기관에 맡길 수가 있습니다. 300인 이상이면 무조건 선임을 해야 되고요. 보건관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안전보건 관리 담당자라는 것은 20인 이상 사업장, 그 다음 50인 미만 사업장, 20인에서 50인 사업장 중에 제조업이나 아니면 하수, 정화업, 재해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사업장에 실제로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의 그 선임 의무가 없지만 워낙 재해가 많이 발생하니까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선임해라. 그래서 이것도 새로 개정, 추가된 규정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요, 사실은 관리감독자입니다. 관리감독자는 실제 우리가 실무를 하는 부서, 팀에서 안전보건 관리 업무를 하는 사람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 실제 저희가 사업장에 진단을 나가보면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는 선임이 돼 있지만 관리감독자는 선임이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과태료 처분 받는 경우가 많고, 이건 부서장, 팀장들이 역할을 맡아서 하면 됩니다. 실제 현장에서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즉각 대응을 할 수 있고, 즉시 교육도 할 수 있고, 지시도 할 수 있고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관리감독자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는 근로자 50명 이상인 유해 위험 사업장 또는 10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선임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이 보건관리 책임자,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로 선임을 해야 되냐? 공장장이나 사업주, 그러니까 그 실제로 사업장을 총괄 관리하는 사람을 관리 책임자로 선임을 하시면 된다. 그럼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의 역할은 어떻게 되냐? 산업법에 규정되어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한 의무를 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방계획, 그 다음 규정 작성, 교육, 점검, 건강관리, 재발방지 대책, 기록, 유지, 그 다음 보호구에 관련된 거. 모든 업무를 한다. 자, 그리고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는 도급 사업일 경우에 별도로 선임을 해야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같은 장소에서 도급 업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전체에 대해서 사업주의 안전보건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건설 현장으로 따지면 원청 현장 소장이나 원청 공장장 등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규모는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또는 유해위험 업종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 선임 의무가 있다. 역할은 작업 중지, 재개, 도급 사업에서 안전 보건 조치, 그 다음 안전 관리비 집행, 그 다음 안전 인증 대상과 자율 안전 확인 대상 기기 구의 사용 여부, 그 다음 위험성 평가에 대한 실시 사항 등 업무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자는 그 총괄관리자나 관리 책임자 밑에서 실제 조언과 지도를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그 다음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은 무조건 의무적으로 실제 채용을 해야 되고, 건설공사인 경우에는 50억에서 120억 미만, 그 다음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300인 미만은 안전관리 대행기관에 위탁이 가능하다라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아까 관리 책임자의 업무를 그냥 모두 보좌 및 조언 지도를 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보건관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임 대상 사업장은 유사하고요. 역할도 마찬가지로 그 관리 책임자와 총괄 책임자의 보좌 조언 지도 등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진짜 근데 웃긴 게, 제가 이제 서울시 산하에 있는 여러 기관들에서 강의를 되게 많이 했는데 보통 1000명 이상이거든요. 근데 걔네들은 실제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다 선임을 안 했더라고요. 와, 이런 경우가 있나.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행정기관인 서울시가 그럼 밑에 있는 행정기관들은 다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자, 관리감독자는 경영조직에서 생산되는 생산과 관련되는 직접적인 업무를 하시는 분들, 작업반장이나 부서장, 팀장 등을 얘기를 하는 거고, 관리감독자 역할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기계기구 설비 안전점검 이상 유무를 확인을 하고요. 그다음 보호구, 그다음 실제 산업 현장에서 재해가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한 보고, 응급 조치를 해야 되고 정리정돈까지 하는 업무입니다.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는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좀 위험한 업종에 해당하면 선임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 업무 위탁은 30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이고요.